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블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에서는 먼저 이제 블록의 제작과 관련돼서 먼저 보시면 블록 제작적인 측면. 블록 제작 측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블록의 제작할 때 이제 있던 배합비. 배합비적인 측면은 보통 용접 배합비를 칭합니다. 용접 배합비. 그래서 용접 배합비로 따졌을 때 시멘트와 골재의 비율을 얼마를 쓰느냐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멘트 1일 때 보통 골재 5에나 1대5에서 1대7의 비율로 우리가 해서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시멘트를 의미하고 5가 뒤에 부분이 골재가 되겠습니다. 시멘트하고 골재의 비율적인 측면으로 따져준다는 것을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 워러비시는 물시멘트비는 요거는 이제 40% 이하로 우리가 하시면 되고요. 물시멘트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40% 이하로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만들 때 진동이나 이런 압축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형시 압축하는데 보통 근데 이 성형 후 만들고 난 후에 500도씨, 여기서 도시라는 개념은 바로 온도에다 보양 온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몇 도시에서 몇 시간 동안에 양생을 하고 보양을 했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차 성형 후에 일반적으로 500도시에서 습도 100% 가까이 두고요. 그리고 나서 통상 400도씨 이상 다습 상태로 보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500도씨라는 것은 보양 온도와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 500도씨가 됩니다. 한꺼번에 500도를 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양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걸 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7일 이상 경과 후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 특히 용접 배합비 개념과 물시멘트비는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의 규격적인 측면, 블록의 규격. 블록의 이제 규격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보통 이 기본형 블록의 이 치수의 개념이 블록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보통 BI형 형태, 상공 블록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블록이 있을 때 블록의 이제 길이 부분의 치수가 현재 했을 때 블록의 이제 길이 기본형 블록, 장애형 블록의 차이점이고, 길이가 장애형은 29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390mm, 바로 39cm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일정합니다. 190이고, 단지 이제 여기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100짜리가 있고 150mm짜리, 190mm짜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4인치, 6인치, 8인치 보통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규격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 이제 종류는 형식에 따라서는 BI형, BM형, BS형이 있는데, 이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BI형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비중에 따라서는 중량과 경량을 나눴을 때 기준은 비중이 1.8입니다. 그래서 중량 골재 사용 기간 상태의 최적 비중이 1.8 이상일 때를 우리가 중량 블록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경량 블록의 차이점은 요 1.8을 기준 잡고 있다는 거,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1.8 미만의 경량 블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1.8을 기준으로서 경량과 중량 블록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에 의해서는 기본형 볼록이나 특수형 볼록 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형 볼록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양마구리 볼록은 이제 이런 형태가 보통 볼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양마구리 볼록은 여기가 평이라고 하죠. 모서리에 써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구멍이 없는 상태. 일반 볼록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양마구리 볼록은 여기가 평행한 거죠. 그래서 병 모서리 부분에 쓰기 위해서 교차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양마구리 볼록이 그래서 보통 건축 부재의 끝부분의 면을 갖다가 마구리라고 하죠. 그래서 양마구리 볼록은 양쪽 다 구멍이 없는 형태예요. 양마구리 볼록이라고 하고, 자, 창대 볼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창이 있을 때, 개구부가 있을 때, 이 창대 볼록의 개념은 창 하부 있죠? 여기 이제 볼록 쏴주는 거. 이것이, 여기가 이제 창대 볼록 개념이 될 거고, 창대 볼록. 그리고, 인방볼록이라는 것은 보통 상부에, 이 상부에 쓰는 거. 여기에, 인방보 대신에, 이제 인방볼록을 쓰는 거죠. 여기 인방볼록을 쓰고, 볼록 부분에 요 사이에다가 이런 형태의 볼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철근 이제 보강해서 콘크리트 사춤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인방볼록 여기 이제 철근 보강을 해서 여기다 콘크리트 채워줘가지고 이제 인방볼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방볼록적인 측면은 상부에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보통 이 잼볼록 해가지고 나오죠. 창문들 좌우에 여기 이제 잼 또는 셈이라고도 하죠. 여기 좌우에 이제 쓰는 건 밑에 쓰면 창대, 좌우에 쓰는 이걸 잼 또는 셈이라고 하죠. 잼 또는 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볼록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부와 이제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죠. 인방볼록, 창대볼록, 잼볼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개구부와 관련된 볼록들입니다. 개구부와 관련된 볼록들이 이제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장식 볼록이 나오죠. 볼록 담 위에 이제 장식적으로 담장 위에 이제 얻는 것이 이제 장식 볼록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폐형 볼록 나오죠. 이 차폐형 볼록은 일반적으로 이런, 저런 부분, 그래서 이제 중량 볼록에서 이제 보통 이 방사선 차단용 이런 걸 형태로 쓰는 것이 차폐형 볼록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량 골재 중정성의 자철감 가지고 우리가 써서 만든 볼록으로서 이거는 비중이 대략 3.5에서 4.0 정도 되는 방사선 차단용으로 쓰는 것이 차폐형 볼록이다.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록 구조의 형식에서 형식상 볼록에서 보시면 형식상 우리가 이제 분류했을 때 네 가지로 지금 현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적식 볼록, 단순하게 자 볼록을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간 거죠. 이것이 조적식 볼록조의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이 조적식 볼록조의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볼록을 모르타로 쌓아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층을 지을 수는 없죠. 한 1층에서 2층 정도 건물에 쓸 수 있는 게 조적식 볼록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창고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런 거 쌀 때 많이 하는 거죠. 아니면 옛날에 달동네 집 지을 때 많이 썼던 게 조적식 볼록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볼록 장막벽. 자, 이 볼록 장막벽 개념. 보통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장막벽은 철근 콘크리트 이런 뼈대라든지 철골 구조의 뼈대, 강원 구조체 뼈대 골조를 짜놓고 나서 이제 조적벽체, 벽돌이나 볼록 가지고 이제 벽체를 쌓은 형태, 이것을 장막벽이라 칭하죠. 장막벽. 그래서 이 볼록 장막벽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뼈대 골조를 짜놓고 나서 조적벽을 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력벽이 될 수 없죠. 이것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 전달할 수 없는 벽체입니다.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뼈대를 짜놓고 하니까 층의 제한은 없죠. 주뼈대는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강구조 체정, 뼈대를 짜놓고 나서 조적벽을 쌓는 것을 우리가 장막벽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층수 이런 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를 짜놓고 나서 벽체를 쌓을 수 있는 그 형태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보강블록조. 자, 이 보강블록조는 블록의 공동부에 철근을 갖다가 보강해주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사춤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보강블록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블록조의 개념이 대충 이 블록조에서는 최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보강블록조가 제일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요거 보강블록조는 보통 내력벽 형태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이 블록조도 내력벽 두께의 최소 기준은 보통 15cm 이상이면서 벽 높이 16분의 2 이상만 해당이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 장막벽은 내력벽이 될 수 없다. 조적식 블록조나 보강블록조는 두께가 15cm 이상 되고 벽 높이 16분의 2 이상 되면 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거푸집 블록조가 나오는데, 자, 거푸집 블록조는 일반 블록 개념이 아니라, 자, 형태가 기역자든 디귿자든 이런 형태의 블록이죠. 그래서 일반 블록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록을 이제 이렇게 저런 형태의 블록이 아니라 이런 디귿자 형태의 이제 블록을 썼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철근 배관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 되죠. 이런 것이 거푸집 블록조입니다. 근데 이제 거푸집 블록조는 거푸집이 이제 조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넣어버리면 이 측압에 의해서 이 블록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는 말아야 되고 보통 한 번에 50cm 이하로 보통 한 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거푸집 블록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블록 쌓기는,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한번 해두는 것이 좋겠죠. 좀 출제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 안 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우스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블록 쌓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실 건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쌓기에서 먼저 각단 쌓기가 나오는데, 자, 이 블록 쌓기 주의사항에서 주의해 주실 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을 밑바탕에 적당한 물축임을 해준대.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축 팽창에서 균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두실 때, 블록을 쌓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물축임은 안 한다. 물축임은 이제 블록의 물축임에 대해서는 물축임 개념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블록에는 이 모르타르 접착부만 물축임을 합니다. 블록에는 모르타르 이 접착부분 전체적으로 물축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타르 접착 부분만 우리가 물축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축임, 전체 물축임은 나중에 수축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블록의 물축임은 모르타르 접착 부분만 해주고요. 그래서 전체 물축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축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축균열, 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물축임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방서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시방서에서는 콘크리트용 블록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은 살두께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줍니다. 블록은 쌓을 때 보면 살두께가 두꺼운 쪽을 위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은 이제 공동부 크기가 다릅니다. 구멍 크기가. 그래서 구멍 큰 것이 아래로 가고 구멍 작은 것이 위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살두께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쌓습니다. 아래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 해줘야지만 여기에 접합 모르타르를 우리가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쌓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이를 쌓기 높이는 즉 벽돌이나 동일합니다. 이를 쌓기 높이는 보통 1.2m가 표준이고, 표준은 보통 1.2m로 잡고 있고, 최대를 우리가 1.5m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은 보통 한 켜가 보통 20cm죠. 그래서 6켜가 되고, 자, 우리가 7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0cm였다고 7.5켜 하면 안 되고, 켜는 버리죠. 그래서 7켜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루는 전부 다, 가로든 세로든 전부 다 기본이 10mm를 1c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방볼록. 자, 인방볼록은, 자, 우리가 계구부 상부 되겠죠? 인방볼록. 인방볼록은, 자, 이제 계구부 상부에 설치해주는, 자, 볼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인방볼록. 그래서 인방볼록은 이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배건하죠. 철근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제작된 볼록으로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이걸 단면을 자른 형태죠. 철근을 넣어주시고요. 철근은 이제 보강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라우트 하는 거죠. 콘크리트나 이런 모터를 그라우트 시키는 겁니다. 그라우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인방볼록인데, 자, 인방볼록은, 자, 이제 좌우벽에, 자, 이 인방은 기본적으로, 자, 이 최소, 좌우벽에 지지해서 상부의 하중을 좌우로 이렇게 지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 물리는 기준은 양쪽 벽에 최소, 자, 100mm, 10cm가 되죠. 최소 100mm. 이상, 최소 10cm 이상 돼야 됩니다. 10cm. 자, 이상 우리가 좌우벽에 지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방보에서 나중에 이제 최소한 이 피복 두께는 얼마를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이 철근에 우리가 피복 두께는 일반 보강조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3cm 이상 되어주시면 되고요. 철근의 피복 두께는 아무리 안 되어도 3cm의 피복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 자, 보강석의 와이어 메쉬는 보통 수평줄 눈에 묻어서 쌓죠. 그래서 이제 가로근 대신에 수평줄 눈에 우리가 묻어 쌓게 됩니다. 와이어 메쉬는 보통 이 보강 쌓기는 보통 가로줄 눈에 수평줄 눈에 보통 묻어서 와이어 메쉬를 우리가 보강 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어 메쉬는 가로근의 역할이 되겠죠. 가로근 대신에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력 보강 목적도 되고, 블록벽과 일체나 균열 방지, 교차부 보강이나 교차부 균열 방지 개념인데, 자, 이런 건데,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건 와이어 메쉬를 써주면 고기 목적 위에, 자, 요런 목적도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 방지는 일반적으로 수직 균열 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이어 메쉬는 이 수직 하중에 이 분산 효과를 가집니다. 분산 효과는 있는데, 이 와이어 메쉬를 사용해서 수직 하중에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경감 줄여줄 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주의해서 접근을, 경감 효과는 아닙니다. 하중의 분산 효과는 가질 수가 있지만 경감 효과는 아니란 측면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볼록조가 나오겠죠? 보강볼록조. 자, 이 보강볼록조는 이 공동부에다가 철근을 보강을 해서 철근 보강된 부분에 자,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를 사춤해 주는 게 보강볼록조의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볼록조에서 이제 벽체의 구조에서 내력벽 나옵니다. 자, 내력벽은 어떤 건물의 고정하중, 이런 하중을 갖다가 하라중 같은 거를 분담 지지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이 내력벽이라 칭하죠. 그래서 이런 하중을 지지 전달할 수 있는 벽이 바로 내력벽이 되는데, 그래서 내력벽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보통 힘을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부의 하중도 받아줘야 되지만 이 수평 하중 개념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먼저 내력벽은 수평 하중은 전단작용과 힘작용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벽이 있을 때 벽이 있게 되면 옆으로 수평 하중을 보면 힘도 생기죠. 이렇게 힘작용도 받지만 바로 이 밑에 전단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은 얘는 지지가 밑면 전단이 지지해야 되려고 하는데 이 하중이 작용되니까 전단작용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수평 하중을 받게 되면 두 가지가 이 전단작용도 받게 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단작용도 받게 되면서 힘작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힘작용과 전단작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것이 기억의 내용이 됩니다. 수평하중이 적용됐을 때 동시에 받게 되는 내력벽은.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힘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철근을 넣어줘서 그걸 갖다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블록은 조적재이기 때문에 행력 수평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을 보강해서 그 힘작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작용은 이제 이 벽체가 부담하죠. 벽체의 기본적인 원리죠. 벽량증가에서 벽은 이렇게는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는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벽량을 증가해서, 그래서 전단작용은 벽체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 전단작용은 이 벽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벽체가 부담하면서 이 힘작용은 이것은 철근이 이제 부담하죠. 보강된 철근이 이제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리얼에 전단 쪽에 생기는 힘은 블록 자체의 강도 2분의 1 넘으면 벽체에 청당균열이 생겨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적당히 이제 그 병량 증가 같은 것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내력벽 길이적인 측면을 거기 다뤄놨습니다. 보강블록조에서 내력벽 길이는 자, 최소한 평면상 내력벽 길이는 55cm 이상이 되면서 자, 벽의 양쪽에 있는 문골 높이의 평균값의 3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내력벽 길이라는 것은 자,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력벽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벽량의 단위는 cm/제곱미터. 그래서 이 벽량의 단위인데, 그럼 내력벽 길이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이 길이에 우리가 합계를 갖다가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이제 벽량인데, 그래서 이 cm를 자, 면적으로 나눠준 거, 이것이 벽량인데, 그럼 이어서 내력벽 길이 합계에 포함할 수 있는 벽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다. 평면상 내력벽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계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기 합계는 이제 그러면 보통 벽 양쪽의 문골의 평균 높이 평균값 30으로 계산한 문제는 단면도 높이까지 단면까지 주어야 되니까 힘들 거고,
평면상 그림만 보통 주어져서 내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최소한 내력벽 길이 합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력벽 길이가 55cm 되는 걸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내력벽 길이가 55cm 이상. 그러면 55cm 이상은 포함을 시키고요. 내력벽 길이 합계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력벽 길이가 55cm 미만은 길이가 55cm 미만의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거층의 1제곱미터 0.15m 이상은 자 최소 병량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최소 병량을 의미하는 거고 0.15m 15cm 이상 돼야 된다 이거죠. 요거 최소 요거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주었을 때 최소 병량이 될 수 있죠. 요거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일 때 최소 병량을 그러면 40에다가 이거 0.1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m의 개념이 최소 병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5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내리고 둘러싼 바닥 면적이 아무리 커도 80제곱미터 이하까지 넘쳐가지 못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력벽 두께는 최소 내력벽 두께는 그래서 내력벽 두께에 대해서 자 거기 정리하고 있는데 내력벽 두께는 최소 우리가 15cm 150mm 이상은 돼야 된다. 150mm. 그래서 150mm 15cm 이상은 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지점간의 수평거리 50분, 최소한 50분의 이상 되면서 주요 지점간의 거리, 주요 지점간 거리에 50분의 이상이 돼야 되죠. 50분의 1 이상 돼야 되고, 1 이상. 그리고, 자, 벽 높이, 자, 16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벽 높이 16분의 이상. 자, 이 값중, 최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개 이제 값중 큰 값으로 우리가 가줍니다. 그래서 최소 15cm 이상이 돼야 되고, 주요 지점간 거리 50분의 이상 돼야 되고, 벽 높이 16분의 이상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량 개념인데, 병량은, 내력벽 길이의 자, 총 합계를 갖다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준 이것이 바로 병량이다. 그래서 이제 최소 병량은 0.15m가 된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계산 문제, 자, 계산할 때 주의할 것은, 자, 이겁니다. 55cm 이상은 포함시킨다. 그러면 X축 병량을 구하라, Y축 병량을 구하라 했을 때, 그 바닥 면적에다가, 자, 길이 합계에서는 뭉심하죠. 55cm 이상은 포함시키고, 55cm 미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력벽 배치적인 측면, 내력벽을 배치할 때, 자, 이 내력벽 배치는, 자, 한쪽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쪽은 개구공 배치하고 항상 여기서 균등히 배치해야 되는 균형 있게 전체적인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죠. 균형적인 배치를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력벽 위층과 아래층 내력벽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구부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자 2층짜리 자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개구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개구부가 있을 때, 자, 이 벽은, 내력벽은 일직선상에 쭉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구부도 동일 수직선상에 이렇게 아래 위에 배치해서 이 벽체도 일직선상에 배치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림벽 중심과는 벽 두께 50분의, 그래서 아까 50배 이하로 해주라. 그러면 주요 지점 간에 우리가 50분의 1 이상 벽 두께가 구성해 주라 했겠죠? 그 개념과 일명상통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개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벽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벽 중심 간의 거리 50배 이하로 하라.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결과적으로 자, 이 벽체의 대림벽은 이 벽체하고 이 벽체가 대림벽이니까 중심 간 거리 요겁니다. 요거에 50배 이하로 해주라. 벽 두께 거리는 이 벽의 두께 50배 이하로 해주라. 결과적으로 주요지 벽 두께가 50분 이상 돼줘야 되니까 요거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때 초과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 부축벽을 설치해 주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설치해 주라. 만약에 50배를 자 이하로 해야 되는데 벽 두께 50배를 초과했다. 그럼 중간에 부축벽을 우리가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부축벽. 그래서 0.4 높이에 자 0.4 벽체 높이 0.3배 이상 0.3 정도 되는 부축벽을 중간에 설치해서 보강을 해주란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죠. 부축벽이 있으면 벽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하나의 벽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부축벽이나 아니면 뭐 여기 부침 기둥을 설계해 줘도 됩니다. 부침 기둥이나 부축벽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벽을 구획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문골이니까 개구부죠.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세면 벽 두께보다 벽 길이 증가하는 것이 증가의 병량을 높인다. 이 말 뜻은 다른 해석함이 이거죠. 우리가 보통 수평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행력 보강을 위해서는 이 내력벽 두께를 증가하는 것보다 내력벽 이 두께 증가보다 바로 자 내력벽 길이 이 병량을 내력벽 길이를 갖다가 증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내력벽 길이를 갖다가 증가하는 것이 자 이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병량 증가죠. 이 개념이 바로 병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병량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평력 행력 보강상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강근에 대해서 이 보강블록조니까 보통 보강근은 일반적으로 얼마를 써야 되냐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보강근은 기본적으로 D로 따져 보강은 D10을 보통 써주는 게 일반적이고 D10 이상 그래서 D10 보통 파이로는 9mm가 되죠. 파이 9mm짜리 써주면 이것이 보통이고요. 근데 보통 T형이라든지 T형 접합부나 이런 문골주의는 굵은 철근을 써주라는 거죠. 이거는 파이로 따지면 9mm고 그리고 이런 교차부라든지 이런데 교차부나 이런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T형 부분이 아니면 문골 개구부와 관련된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D13 이상 써주라는 것은 파이죠. 파이 12mm 개념이 되네. 12mm.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보강근을 넣어주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철근 보강할 때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기역이고 기역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세로근은 벽체에서는 보통 세로근이 메인이 되겠죠. 주근이 되는데 보통 800mm 이내로 넣어주는 간격에서 넣어주는데 보통 800mm 80cm 이내로 보통 넣어줍니다. 이내로 넣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보통 이 세로근은 이음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보통 기초부에서 테두리부까지 바로 정착시켜주는 형태가 되어주도록 설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부가 있을 거고 그러면 기초부가 있을 때 이 기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에 이제 테두리부가 있으면 월가다
테두리보. 자, 테두리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블록을 이렇게 쌓았을까 합니까? 블록을 이런 식으로 쌓았다. 블록을 쌓아가 이제 공동부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 철근 정착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철근 정착은. 하부는 기초부에 하고, 하부는 기초부에 정착을 해주고, 상부는 테두리부에 정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정착 위치, 정착 개념은, 자, 테두리부나 기초부에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정착은 블록 속은 피해야 됩니다. 블록 속은 정착해서는 안 된다. 정착 개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개념을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테두리보가 설계가 안 되는 경우는 바닥판에다 설계해 주면 됩니다. 보통 최상층을, 옥상 슬래브를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할 때는 테두리보를 설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바닥판, 옥상 슬래브에다가 정착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줘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보강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 피복 두께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인방블록만, 3cm 이상이고, 나머지는 보통 기본 피복 두께가 2cm 기준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제 철근 보강 요령은, 내력벽 끝이나 문골, 갓둘레 있죠? 계급부 갓둘레나 모서리는, 이런 부분은, 중요 부분이니까 특히 파손되기 약간 굵은 철근을 꼭 넣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철근은 굵은 것을 조금 넣고 가는 것을 많이 넣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죠. 이 부착력. 자, 이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가는 철근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는 철근. 그리고 세로 철근의 정착 경우 블록석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부, 테두리부 아까 주는 것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치한 곳에 이제 모르타나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채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는 것을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보통 사춤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철근 보강된 공동부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이제 사춤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강 블록조는 명심하실 것이 일반 블록조의 경우는 줄눈이 그냥 블록조의 줄눈은 막힌 줄눈이 기본 원칙이죠. 통줄눈으로 안 하는 것이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보강 블록조의 경우는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이거는 통줄눈으로 시공을 해야 되죠. 이거는 통줄눈 시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하는 거죠.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보강 블록조는 이제 통줄눈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줄로 하는 것은 자, 이 블록을 이제 봤을 때 블록의 형태가 자, 이렇게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 구멍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공 블록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이 반대편에 이렇게 가겠죠. 이런 형태로 가면 자, 이 철근 보강이 어디 보강되는가 하면 이 부분에 철근이 보강돼요. 여기 철근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보강되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사춤을 해주는 거야. 채워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 통줄로 하면 나중에 이 블록을 들어서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통줄눈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이 사춤, 이제 콘크리트를 또는 모르타를 이제 사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철근, 보강 부분은 다 넣어줘야 됩니다. 사입부는. 그러면 가로 철근이든 세로 철근이든 그 부분에
자, 철근 삽입부는 보강된 부분은 다 사춤해 주시고, 특히 이제 벽 끝부분은 우리가 꼭 채워 넣어 주셔야 되네.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차부라든지, 그리고 모서리, 문골 갓둘레, 이런 부분은, 사춤을 다 하게 됩니다.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춤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사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의 다른 공동부, 이 공동부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 부분, 약한 부분은 이제 채워주고 보강된 부분, 그것을 기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테두리보 월가다 개념이 나오죠. 테두리보. 자, 이 테두리보는 테두리보 월가다. 그래서 자, 벽체 위에 설치되는 보, 월가다의 개념. 그러면 이 테두리보는 누워있는 보라 해서 와량이라고도 칭하고요. 와량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벽 위에, 자, 이 벽체를, 자, 벽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을 때, 내력 벽체를 쌓았습니다. 내력벽이 있을 때 이 벽의 상부 부분에 자, 이 볼을 연속적으로 보내주는 거. 일반 볼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것이 본데 자, 이거는 콘크리트 자, 이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가 벽 위에다가 연속적으로 본다 해서 보통 테두리보 월가다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 안악내들이 있을 때 위에다가 독을 얹고 가니까 집중하주로 작용되니까 옛날에 머리 위에다가 또아리를 갖다가 했죠. 또아리.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두르고 가면 하중이 분산되죠. 그 개념상. 그래서 이제 내력벽, 분산된 내력벽 1차에서 하중을 균등히 이제 분포시켜주죠. 그러면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거 있고 여기다 지붕틀이나 뭘 설치하게 되면 하중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벽이 없는 상태, 자, 테두리보가 없는 상태, 벽체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지붕틀을 갖다 이렇게 트러스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중이 바로 집중 하중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 개념이나 그 다음에 핵력을 저항해 줌으로써 수직 균열 방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는 수평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직각 방향의 균열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직 균열 방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강 블록주에서 나중에 세로근에 아까 정착이었죠. 세로 철근의 정착 개념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테두리보의 자, 설치 목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균열은 거기에서 자, 바로 이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기준 잡았을 때 이때 보의 너비 개념은 보통 저걸로 해주시면 되죠. 보통 내력벽 두께 이상으로만 이제 설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춤이 나온 높이를 우리가 보에서의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 하죠. 춤. 높이적인 측면. 자, 춤을 높이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이때 춤은 내력벽 두께 1.5배. 그래서 이 내력벽 이 두께를 따졌을 때 이 춤은 1.5배 이상으로 설계해 주면 됩니다. 1.5배 이상. 또한 단층이야 또는 얼마 최소 치수가 나오죠. 단층일 때는 25cm 이상. 2층 이상이 되면 2층 우리가 되면 30cm 이상으로 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중에서 이제 큰 값을 쓰는 겁니다. 이 최소 요거 이상 되면서 요거 대주라 이 뜻입니다. 봐두시고. 그러면 내력벽이 예를 들어서 20cm였다는 거죠. 20cm. 1.5배 단층짜 1.5배를 하면 한 값하고 25cm짜리 중에 그러면 단층일 때 그러면 20에 1.5배 하니까 30cm고 단층이 25cm 그러면 30cm 값으로 우리가 설계하라 이겁니다.
큰 값으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배근은 보시면, 이제, D13 이상 당근으로 해주면 되겠고, 근데 주의할 것은, 뭐, 중요한 부분 복근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장측에만 철근 넣으면 당근보의 설계고, 그 다음에 인장 압축 쪽에 다 철근 넣으면 복근보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은 복근보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고, D13 이상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너끈은 D10 이상으로 우리가 써주고요. 간격은 보통 30cm 이하 간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착 길이는 40D 이상으로 기본을 잡고 있고, 연 길이는 철근 직경의 25배나 또는 우리가 40D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두리보는 뭐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자주 언급이 될 수 있죠. 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구조. 이 돌구조적인 측면을 보실 때, 이 돌은, 이제 돌구조는, 특징은 외관이 장중, 미려하다, 그리고 내구적이고, 내하적이다, 방한방서적이다, 마모풍화에 잘 견딘다. 근데, 다 잘 견딘 거 아니고, 단점이 있는, 우리가, 저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체가 중량이 무겁죠? 그리고 운반이 곤란하고, 가공이 어렵고, 고가이고,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특징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석재의 종류는, 거기 하강암, 안산암, 갈림석, 부석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될 돌은,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제는 안 됐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파남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고, 전파남. 이 전파남에 대해서, 예. 자, 이 전파남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점토가 이제 침전돼서 응결되어 된 이제 응력을 받아서 된 것이 이파남이죠. 그래서 이파남이 다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열이나 지압을 통해서 변질된 것이 바로 이 전파남입니다. 그래서 이파남이 됐다가 다시 응결받으면 전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흙이 이제 만들어지는 진흙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파남, 그게 다시 압력을 받으면 전파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파남이 뭘로 쓰이는가? 옛날 저런 천연 슬레이트, 그래서 지붕 재료로 사용됐던 게 이 전파남입니다. 전파남 아니면 저런 겁니다. 구들장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전파남 형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하죠. 그래서 이제 지붕 재료, 천연 슬레이트가 이 전파남입니다. 아니면 구들장 형태, 넓은 돌 형태에 쓴 것이 이런 전파남 정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이 대리석 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대리석. 자, 이 대리석이 일반적으로, 저기에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문익결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고급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대리석. 그리고 오피스텔의 고급 건물, 호텔 이런 데도 이 대리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스키암이 오랫동안 지열이나 지압받아서 이제 변형돼서 생긴 우리가 돌이 변질되는 이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 이제 장점은 색깔은 무늬가 이런 게 좋죠. 근데 이제 이 대리석이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죠. 대리석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이 보통 산하고 하열의 두에 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하고 하열에 약하다는 거죠. 하열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산으로 염산으로 절대 청소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얘는 산으로 염산으로 청소 안 되죠. 청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돌쌓기를 하고 나서 거의 다 마른 걸레로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5개형으로 부적합하죠. 5개형으로 예. 자, 우리가 조금 부적합하다 라는 측면을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대리석의 단점적인 측면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강도상 하강암이 강도가 제일 세요. 하대 안사음입니다. 하강암, 그래서 대리석, 안산암, 전파암, 사암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흡수율 순서하고 강도 순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상에 따른 돌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상에 대한 돌은.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한 돌은 이 사용자 고도의 목적을 정확히 연결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잡석이라는 것은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하죠. 잡석, 막 생긴 돌인데 200mm 전후에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종류 있죠. 잡석 지정이나 다짐할 때 쓰는 것이 잡석이고요. 그다음에 호박돌은 그거보다 둥근 돌 형태 있죠. 예, 둥근 잡석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잡석 대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략 머리 통만한 돌, 그래서 사람 보고 호박치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간석은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mm 정도의 다소 모난돌 형태를 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석축이나 이런 돌 쌓기에 쓰는 게 간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견칫돌은 석축에 이제 이게 요거 간석보단 크죠. 한 300mm 정도의 사각 뿌령 형태의 돌을 우리가 견칫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석축 쌓기에 많이 쓰죠. 석축. 그리고 사계석, 사고석은 약간 작죠. 그래서 150에서 200mm 정도의 각으로 된, 그래서 옛날에 뭐 방화벽 같은 데라든지 아니 한식 건물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사계석 또는 사고석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계석이라는 것은 자, 보통 어른이 짐을 질 때 옛날 짐을 옮긴 것을 보통 치개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보통 4덩어리 돌을 갖다가 질만하다 해서 개어서 지었죠, 돌을. 그래서 사계석이 유래된 겁니다. 사계석. 그래서 이거는 한식 건물이나 방화벽에 사용한다. 용도를 정확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각석, 단면이 각형으로 된 긴 돌을 보통 각석이라고 하죠. 이거는 길게 된 돌을 각석이라고 합니다. 각석. 그래서 각석은 보통 장대돌 이렇게 이제 라고 많이 칭했습니다. 그리고 판돌은 두께에 비해서 넓이가 넓은 돌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판돌. 그래서 보통 구들장에 사용된 게 판돌이다. 판돌, 넓이가 넓은 돌 형태. 그래서 보통 이 전파남이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판돌이. 그래서 두께는 얼마 안 되고 한 10에서 15cm면서 나비가 한 30에서 한 45cm 정도 되는 거, 긴 거, 이런 형태 판돌. 그리고 이제 박석은 포장, 도로 포장 같은데 바닥에는 인도 같은, 그래서 지표면 포장에 까는 돌을 우리가 박석이라고 합니다. 그 용도를 우리가 정확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의 형상상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런 돌의 형태의 명칭을 정확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마감 부분은, 인력에 의한 표면 마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